네, 국민의당으로 당명을 정한 안철수 신당. 잠시 뒤 창당 발견 대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창당 발기 취지문과 당 규약이 마련되면서 창당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여야 모두 인재 영입 경쟁에 나서면서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오늘 6명의 1차 인재 영입 명단을 발표했죠.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와 최창렬 용인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가장 임박한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창당 발긴 대회를 이제 곧 시작을 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세불리기에 들어갈 텐데요. 어느 정도까지 좀 제가 불어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관심일 것 같은데요. 먼저 교수님께서. 일단 뭐 정치 현실 정치는 일정 부분의 세가 필요하니까 예. 세 확산은 뭐 필요 불가결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인재 영입 과정에서 이른바 인재 영입 과정에서 좀 이제 시행착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단히 조심스러운 게 국민의당으로서는 인재 영입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세 확산이라는 부분. 근데 그 세 확산이라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의원들도 아직 합류가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잖아요. 뭐 합류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안철수 의원 그리고 국민의당이 지향하는 그 이른바 새정치라는 것 그리고 중도 개혁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과 어떻게 잘 조화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새롭게 영입이 되는 인재라는 분들과 기존의 의원들이 뭐 절대 새로운 정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게 지나치게 새 확산에만 치중하다 보면요. 원래 국민의당이 지향하는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탈당할 때 얘기했던 그런 소신과 지향점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한 점들과 의외로 잘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안철수 신당 국민의당이 상당히 지금 반응이 좋잖아요. 기류가 좋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 호남에서도 지지율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말이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12월 13일 날 탈당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나 아직 뭐 시간이 있고 이제 창당 발기인 대회하고 앞으로도 이제 일정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착각을 좀 했는데 3시 반에 시작이 4시, 됐죠. 3시 반이죠. 예, 3시 반이니까요. 그런데 맞습니다. 지나치게 그 새 확산에만 치중하면 오히려 역풍이 볼 수 있다. 역풍이라기보다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새보다는 어떤 그러니까 최초 새 시작된 정치에 대한 어떤 구체성이라든지 이제는 그리고 어떤 뭐 좀 강론적인 면, 지금은 총론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보여집니다. 이상희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안철수 신당 이제 지금 국민의당으로 이제 이름이 정해졌는데요. 사실 그 한 달 사이에 이제 창당 발기인 데까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잘 왔는데 지금부터가 아마 가장 큰 숙제에 봉착하지 않겠는가. 지금 최 교수님 말씀대로 사실 그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받고 있는 어떤 지지의 가장 큰 힘은 어떤 새로운 기존의 정치와는 좀 다른 새로운 가치나 비전, 뭐 선명성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의 기대들이 이제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을 유지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구체적인 현실적인 세력화를 같이 가져가느냐라는 숙제에 이제 사실상 봉착을 하게 된 거로 보여지고요.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최근에 뭐 영입 인사 논란도 이제 일부 있었고 또 뭐 이제 이의호에서 예방 과정에서 뭐 실질적으로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지지를 얘기를 했다 안 했다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결국 국민의당이 어떤 식으로 세력화를 가져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나 어떤 노선 이런 것들이 지금 약간 혼선이 내부적으로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결국 여기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숙제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그런 어떤 새로운 정치라 이런 가치들을 지켜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창당 발기인 대회는 지금 시작을 한 지 1시간이 지나고 있고요. 지금 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새를 불린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인물들을 영입해 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이제 인물을 좀 중심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 또 한상진 교수가 공동 창당 준비위원장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두 명에 대해서 뭐 가진 의미가 상당히 있을 거예요. 윤여준 전 장관 같은 경우는 한번 결별했던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을지 또 더불어서 지금 정운찬 전 총리 뭐 영입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분까지 묶어서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은 여야를 좀 넘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뭐 윤여준 전 장관은 보수 성향의 인물로 이제 인식이 돼 있고 사실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면 YS 정부 때 이제 여러 가지 요직을 했었죠. 그리고 공보수석도 했었고 16대 또 전국구 의원도 했고요. 그러니까 내각에도 있어봤고 국회도 이제 의원으로 지냈고 그리고 지난번 이제 안철수 이제 그 당시 교수가 대선 후보로 나온다고 할 때 멘토를 했었고요. 그러다 이제 또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서 또 직접 연설로 나와서 또 문재인 캠프로 간 이유도 설명할 정도로
상당히 뭐 여야를 넘나드는 그러한 인물로 볼 수 있죠. 합리적 진보, 개혁적 그러니까 이제 보수, 이른바 지향이 지금 되는 이제 거죠. 안철수 신당 이제 국민의당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예. 국민의당이 지향하는 게 어떤 합리적인 보수와 이른바 성찰적 진보를 아우른다. 네. 새로운 정치, 뭐 중도 개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진보적인 색깔을 강하게 띠는 인물이고 그렇죠. 윤여준 전 장관은 아무래도 보수 쪽의 인물이니까 이 두 가지를 아우른다는 의미에서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자체 뭐 상당히 이제 보수하지만 아우른다라는 의미긴 한데 예. 이제 정운찬 또 전 총리 얘기도 나오는데 또 예. 충청권 인사이기도 한데 그렇죠. 이런 것들은 뭐 다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나치게 명망가 위주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새로운 인물, 참신한 인물을 이제 30, 40대를 영입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예. 최근에 아까 지금 방금 이상인 센터장 말씀처럼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몇 명 인물에 대한 좀 뭐 실수가 있었잖아요. 영입하자마자 3명이 이제 사퇴를 했는데 그렇죠. 예.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조급하면서 나오는 게 아니냐. 이제 안철수 의원보다는 오히려 이제 다른 측근이나 이런 분들이 조급한 느낌이 좀 들어요. 예. 어떤 통합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차근차근 가야 되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탈당했을 때 그런 마음을 갖고 탈당하는 것일 거고 네. 또 정말 새로운 정치가 뭔지를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그건 2012년도부터 계속 나왔던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지금 새로운 인물 영입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긴 하고 명망가와 인지도 높은 인물들을 영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중간.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에 지친 보수 세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좀 기대를 접은 그러한 진보 세력들이 갈 곳. 예. 그러한 분들의 이해를 대표하는 곳.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예. 명망가도 중요하지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초심, 그런 것들에 대한 지향점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실제로 뭐 여론조사를 보면 뭐 무당파의 움직임이 좀 느껴지는 것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을 것도 같은데요. 자, 지금까지 나눈 뭐 이야기 속에서 해주실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뭐 윤여준 장관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수와 뭐 진보 또 어떻게 보면은 뭐 문재인 이제 대표까지 여러 곳을 이렇게 넘나드는 그런 정치적 행보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어떤 일반 국민의 시각이나 유권자 시각에서 크게 비판받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평가가 좋게 나타난 이유는 이분이 어떤 정치적인 세력, 정당에 중점을 두고 정치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추구하는 어떤 정치적인 가치나 어떤 정책들 이런 방향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정치를 해오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뭐 한상진 명예교수라든가 뭐 이제 윤여준 장관 또 뭐 장하성 교수도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정운찬 전 총리도 얘기가 되고 이런 분들은 사실 어떤 그 구체적인 정치 세력이나 정당에 대해서 이렇게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어떤 추구하는 가치를 가지고 정치를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의당에서 추구하는 어떤 그런 가치들이 본인들이 추구하는 것과 맞다 그러면 결합하는 것이 이제 크게 무리는 없어지는데 예. 문제는 결국 이분들은 어떤 그런 가치의 문제를 더 크게 보는 정치를 하신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지금 이제 탈당을 하신 분들이나 현실 정치에 몸담고 있는 의원들이나 이제 뭐 김한길 뭐 의원을 비롯해서 이런 분들은 사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갖고 있지만 또 그만큼 다른 쪽에서는 실제 어떤 구체적인 사람, 뭐 세력 이런 현실 정치의 문제에 더 강하게 어떤 이해관계가 엮여 있기 때문에 예, 예. 이 부분들에서 충돌이 지점이 있을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예, 어떻게 예. 안철수 의원이 잘 정리해내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마 또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지금 싶습니다. 사실 조급증을 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총선이 눈앞에 있기 때문인데 자, 이 시점에서 어쨌든 간에 더불어민주당을 김한길 전 의원이 이제 전 대표가 탈당을 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또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김한길 의원은 뭐 이른바 책사라고 이렇게들 사람들이 많이 부르잖아요. 예. 그리고 상당한 뭐 정치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하여튼 김한길 의원이 지금 추구하는 건 지금 여러 그 호남의 그 작은 당들 아직 뭐 정당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박주선 신당도 있고 천정배 신당, 이제 국민회의라고 그러는데 예, 예. 이런 정당들을 어떻게 통합해내고 그리고 이런 정당들과 이제 국민의당을 같이 이제 엮는 이러한 역할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안철수 의원은 뭐 당연히 그런 것들도 받아들이겠으나 네. 그런 부분들보다는 방금 나눈 얘기의 맥락에서 예. 통합이나 이런 쪽보다 뭔가 자신의 가치를 지향하는 쪽에 많이 무게를 두는 것 같거든요. 이 두 예. 개가 이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겠죠. 예. 그러나 분명해서 어쨌든 김한길 의원이 이제 국민의당에 합류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시너지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단지 그것이 계속 이제 중요한 게 다른 정치와 좀 달라서 이번 안철수 신당의 정치 실험이라는 게 새 정치라는 것, 그것의 구체적 내용이 뭐냐? 예. 그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잘 얘기하고 포장하고 콘텐츠로 담아서 예. 국민들의 선보여서 이런 구체성이 있었구나, 이런 강론이 있었구나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산층과 섬을 위한다, 중도개혁
이 얘기는 사실은 다 하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김한길 의원이 잘 같이 해 나가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네. 결국 지금 이제 뭐 각 당들이 이렇게 뭐 야권이 이제 분열하고 시작하면서 이제 인재 영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활동들이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뭐 새누리당도 오늘 이제 영입 인사 발표를 했었고요. 예, 잠시 뒤에 얘기해 보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이런 그 어떤 이제 외형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서로들 그런 것들 치중을 하고 있고 그게 지금 관심을 받고 있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국민의당대로 지금 얘기했던 대로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런 새 정치의 가치를 구현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네.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 더민주는 그럼 기존의 어떤 야당이 비판받던 어떤 그런 문제에서 어떻게 하면 그 프레임을 벗어나서 어떤 야당으로서의 상징성이라든가 제1야당으로서의 어떤 대표성 또 안정감 이런 것들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숙제 그리고 새누리당은 반대로 또 어떻게 하면 이제 뭔가 변화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 뭔가 이제 구도상의 유리함을 가지고 그냥 총선 쉽게 치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그 지적 속에서 네. 어떻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어떤 숙제 이런 숙제들에 이제 앞으로 좀 더 각 예. 당들이 치중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새누리당도 살펴봐야 되고, 뭐 더불어민주당도 살펴봐야 됩니다. 새누리당 오늘 이제 인재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6명 발표를 했는데, 30, 40대 법조인, 뭐 저는 뭐 방송인이라고도 불러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정치의 또 새로운 면모를 또 보는 것 같아요. 예. 과연 이것이 이제 이번 총선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예.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방송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와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변호사도 변호사지만 지금 방송인이라고 말씀하고 싶다라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 예. 워낙 이 방송에 출연이 많았던 분들 그렇죠. 위주로 예. 돼 있어요. 그중 다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인재 영입이라는 부분이 또 김무성 대표는 영입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이 이제 입당을 제안했다. 입당이라기보다도 이제 당에 이제 뭔가 참여하기로 제안해서 받아들인 거다 이런 이제 표현을 썼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사에서.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방송에 출연이 굉장히 많았던 분들이잖아요. 전 방송에 출연이 많았던 분들이 정계에 나오는 것을 전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봐요. 과거에도 언론에 있던 분들 많이 정치하고 있잖아요. 서청원 최고위원도 조선일보 출신이고, 정동영 전 의원 MBC 출신이고 말이죠. 특정 방송사 얘기도 될 것 같아. 이미 다 알려진 거니까. 박영선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네. 전혀 그런 걸 탓할 것도 없고, 대학에 있다가 또 정치할 수 있는 것이고, 기업에 하던 분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예.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단지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관점이 다 다릅니다만, 박근혜 정부 출범하고 특히 이제 특별 장르의 방송이 출범하면서 좀 이제 우리 방송이나 언론이 좀 이렇게 편향성 논란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보수가 됐건 진보가 됐건. 그랬던 기본 미디어 환경이 있는데, 예. 특정 정당에 많이 출연했던 방송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될 정도의 인사가 그렇게 가는 것이, 예. 앞으로 이제 방송 언론에 노출된 사람들이 특정 그러한 부분들을 인식할 개연성 같은 거, 좀 다른 측면입니다만, 예. 그런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좀, 역기능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 순기능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순기능 역기능 다 있겠습니다. 저는 일단,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도 윤창중 대변인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였잖아요. 예. 김행 대변인도 마찬가지였고, 물론 그 전에 활동을 많이 했던 분들입니다만, 그래서 그러한 이 패널들, 방송에 많이 출연도가 높은 패널들이 가는 것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아직 예. 예상하기 어려우나, 특정 정당에 여러 명이 들어가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예, 예. 그런 점에서 좀, 잘못된 시그널을 패널들에게 줄 개연성이 없지 않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최 교수님께서는 좀 역개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의 어떤 이제 뜻을 품고 정치 활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의 개인적인 선택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예. 분명히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언론, 신문 방송 활동하시는 분들이 정치권에 들어갈 때는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 신념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언론 활동 자체에서는 정치적인 색채를 드러내지 않고 실중에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언론 활동 자체의 어떤 경력과 인지도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정치를 시작하셨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이번에 이제 좀 그 새누리당에 영입해서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를 비롯해서 사실 그 종편 시대가 열린 이후에는 보면 네. 정치적인 견해들을 많이 드러내지 않습니까? 이제 물론 그것이 합리적이냐 아니냐는 또 다른 평가의 문제일 거고 개인적인 어떤 주관이나 평가들을 쭉 드러낸 분들이 정치 활동의 일선에 뛰어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좀 이후에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도 지금 30, 40대 전문가들 또 각 분야에 활동하는 분들이 이제 각 당의 이제 영입 인사들로 발표되고 있는데 과거처럼 어떤 아주 주목받는 어떤 전국적인 스타라든가 아니면 상당한 지명도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보다는
뭔가 앞으로에 대한 역할, 롤, 이런 속에서 자기의 숙제를 풀어가야 되는, 한 번의 숙제를 더 안고 있는 분들이 이제 정치권에 진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이제 실제 각 당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갈 것인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상희 대표께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일 총선 공천 규칙이 새누리당에서 이제 뭐 결정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지금 지금 경선을 치르는 경선 진행이 안 됐지만, 예비 후보들 나오는 것만 봐도 뭐 친박, 비방간, 뭐 이렇게 비박간, 친박간에 좀 경쟁이 눈에 보입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승기가 어느 쪽으로 붙을 것인지 궁금하고요. 근데 사실 겉으로 이렇게 막 언론에 보도되는 거에 비해서, 실제 이제 친박, 뭐 이런 어떤, 뭐, 과거에는 진박, 뭐 진실한 사람 이런 타이틀도 있습니다만, 실제 그렇게 많은 지역에서 그런 어떤 내부 경선 어떤 경쟁이 붙을 걸로 보이진 않고요. 아마 뭐 경선 규칙이 이제 정해지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어떤 이제 이런 세력의 이름을 걸고 아무리 들어가더라도 지역에 들어가면 결국 지역 유권자들한테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자기의 어떤 정치 비전을 설명해내느냐, 그 인물로서 어떻게 평가받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의 어떤 그런 경쟁력들이 앞으로 결과적으로 결과를 좌우하게 되지 어떤 세력 차원에서 사실상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뭐 누가 어떤 세력이 뭐 우르르 가서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총선이 치러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전체 세력보다는 개개인의 지역구 상황에 따라서 결과들이 나올 걸로 봅니다. 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인물 경쟁력과 정당의 지지도가 뭐 같이 작용이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새누리당 내부에서 나온 얘기는 친박과 비박 간의 뭐 그런 이제 공천 룰을 둘러싼 미묘한 신경전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공천 룰을 둘러싼 게 특히 이제 결선 투표를 하느냐 마느냐, 뭐 결선 투표에서 가산점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것들로 지금 논란을 빚고 있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뭐 공천제도 이런 것들 이제 뭐 전략 공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대체로 이제 우선 추천이라는 게 있으니까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이제 청와대 출신들이라든지 정부 출신 인사들이 특정 지역에서 정치 신인으로 돼서 이제 가산점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가 좀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처럼 인물이 최종적으로 중요하겠죠. 지역에서 그러나 특정 이제 특히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이게 사실 유권자들이 볼 때 이건 청와대가 암묵적으로 심증적으로 지원한 인물이구나라고 할 때 득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서 미묘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국민의당 얘기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표가 광주행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이 국민의당 창당 발기인 그날이에요. 그리고 무산됐습니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이제 광주를 가려 했었는데. 오늘 창당 발기인데도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점들을 좀 이제 희석시키려 한 면도 있는데 좀 광주행을 취소한 건 좀 잘한 것 같아요. 차라리. 왜냐하면 지금 무작정 광주 방문한다고 뭐 호남 민심이 완전하게 호전되기는 좀 어렵잖아요. 일단 선거대책위원회를 좀 발족하고 구성이 어떠한 면면으로 짜여져 있는 것 같도 선보이고 그런 다음에 광주를 방문하는 게 좀 옳은 수순인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들 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이 건의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광주행을 취소하고 선대위 발족이라든지 특히 아까 말씀들 나눈 새로운 인물들 영입하는데 더 많은 신경 쓴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광주 가서 얘기를 하려 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런 뭐 일련의 과정들이 호남 지역에서의 어떤 달라진 민심을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호남 소위 말하는 호남 패권을 가지고 뭐 이제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경쟁하는 형국이 됐는데 그러면서 뭐 각 당 어쨌든 지금 야당의 사실상 정치적인 어떤 텃밭 아니면 지지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호남이기 때문에 중요성을 갖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결국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호남 유권자들이라고 해서 뭐 호남에 몇 번 오고 얼마나 자주 왔냐 이런 거 가지고 지지를 하고 하지 않고 이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 호남 유권자들이 바라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정치적 그 기대에 누가 부응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좀 더 그 대의를 가지고 어떤 정치적 비전을 누가 얼마나 설득해내고 잘 표현해낼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호남 민심이 좌우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뭐 어떤 물리적인 방문이라든가 뭐 누구와의 접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더 민주당의 탈당 기류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뭐 어쨌든 뭐 여론의 추이를 봐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제 지난달 13일 날 탈당 선언하고 거의 한 달이 돼가고 있어요. 김한규 의원이 탈당을 했고 지금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박영선 의원이 탈당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가
상당한 분수령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예. 이제 박영선 의원의 지역구가 구로기 때문에 네, 수도권이고요. 수도권 중에서도 구로라는 지역의 특성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박영선 의원이 그렇게 탈당하기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기호 2번을 포기하는. 그러기가 특히 예. 구로 지역에서 쉽지 예. 않아 보이고 이제 박영선 의원의 탈당 여부가 지금 관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박영선 의원이 만약에 탈당을 하지 않게 되면은 그것이 오히려 국민의당에는 상당히 부담을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런 점과 또 하나 지금 이제 수도권 의원들이 또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예. 그것과 같이 맞물려 있긴 한데 그런 점에 따라서 향후 더불어민주당의 탈당이 더 가속화될 것이냐 예. 아니면 이제 주춤할 것이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희 대표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박영선 의원 얘기하셨고요. 박정원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 마찬가지 고민일 것 예. 같은데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의 정치적인 뭐 제스처나 메시지 상에서는 탈당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 게 사실입니다만 예. 근데 이제 무턱대고 탈당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제 또 다른 하나의 관문이 있죠.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에서 밝힌 어떤 그동안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가치나 뭐 기준들에서 이제 그게 부드럽게 무리 없이 합류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또 다른 게 남아있기 때문에 또 본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 호남 의원들, 그 전남 의원들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분들까지 고려한다면 쉽게 지금 뭐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탈당을 하더라도 당분간은 어떤 이제 중립지대 내지는 무소속 상태에서 어떤 대연합, 뭐 호남 뭐 천정배 의원을 비롯해서 그 야권 대통합 이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정치적인 그림을 같이 그려보는 그런 수순을 밟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 정치권 현안들 다 좀 둘러보느라고 좀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일단 다 짚어봤습니다. 자, 이상일 아젠다 센터 대표와 최청열 용인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